사고로 잃어버린 내 얼굴을 남편이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서 있는 건 내가 아닌 그의 죽은 첫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살린 게 아니라 그녀를 부활시킨 잔인한 집착. 붕대 속에 감춰진 소름 끼치는 진실이 이제 거울 너머로 쏟아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의외로 고요했어요. 아니, 어쩌면 내 고막이 먼저 파열되었던 걸까? 날카로운 쇳소리가 마치 영원처럼 귀를 찢는가 싶더니 모든 것이 암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 그 다음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통이었어. 온몸의 뼈가 제자리를 잃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독한 소독약 냄새.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쩌면 눈꺼풀이 존재하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 괜찮아, 서연아. 내가 있잖아. 남편 강주원. 그의 목소리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더 에덴의 원장.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지.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날따라 알 수 없는 열기가 들끓는 듯했어. 내가 당신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게. 무엇이 완벽하다는 걸까? 나는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어. 함께 차에 탔던 내 가족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의 기억. 기억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얼굴이 사라졌다는 감각은 본능처럼 선명했어. 내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버린 공간, 혹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알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지. 붕대 속에서 나는 시간의 감각을 잃었어. 주원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지. 그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어.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 걱정 마. 의학은 기적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야. 그의 눈은 붕대로 감긴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너머에 무언가를 투시하는 듯 번뜩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저 사고 이전의 나, 서연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 약속은 마취약처럼 달콤하게 내 고통을 잠재웠어. 나는 그를 믿었지. 아니, 믿어야만 했어. 그것이 내가 이 지독한 어둠과 고통 속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오직 나를 완벽하게 되돌려 놓겠다는 남편의 집념 어린 목소리만이 내 세상의 전부였어. 그렇게 나의 길고 긴 잠식이 시작되었네. 수술은 13번에 걸쳐 진행되었어. 1년이라는 시간이 붕대 속에서 마취 안개 속에서 흘러갔지. 나는 살이 깎여 나가고 뼈가 재건되는 고통을 견뎠어. 수술대 위에서 마취 가스를 들이마실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기를 빌었지. 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같은 병실 천장,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주원의 빛나는 눈이었어. 조금만 더 참아, 서연아. 거의 다 왔어. 그는 지극정성이었지. 그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내 회복을 돌봤어.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원장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저런 사고를 당한 부인을 저렇게까지. 신의 손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거야. 병원 사람들은 모두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세기의 사랑이라며 혀를 내둘렀어.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지. 그래, 이건 사랑일 거야.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저 남자의 마음은.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붕대를 푸는 날이 왔어.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지. 내가 머무는 VIP 병실의 모든 창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오직 주원과 나 단둘만 남아 있었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얼굴의 마지막 거즈를 떼어냈어. 서늘한 공기가 처음으로 내 새로운 피부에 닿는 느낌. 자, 이제 눈을 떠봐,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나는 천천히 눈을 떴지. 눈꺼풀이 낯설었어. 너무나 부드럽고 가벼웠지. 피부의 감촉이 내 것이 아니었어. 주원이 내 손에 거울을 쥐어주었어. 그의 손이 거울을 쥔 내 손이 함께 떨리고 있었지. 보여? 내가 말했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는 거울을 들었어. 그리고 숨이 멎었지.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완벽한 황금 비율로 조각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었어. 분명 내가 아니었지. 그것은 내 기억 속의 나, 사고 전의 서연의 얼굴이 아니었어. 갸름한 턱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깊은 눈매, 도톰하지만 날카롭게 휘어지는 입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이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 속의 뺨을 만졌어. 거울 속의 여자도 똑같이 뺨을 만졌지. 이 감촉은 내 것인데, 이 얼굴은 내 것이 아니었어. 이건 내가 아니야. 주원 씨, 이건 누구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그때였어. 주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 그는 황홀경에 빠진 표정이었어.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성물을 되찾은 사람처럼 내 얼굴을 어루만졌어. 그의 입술이 떨렸지. 희수야,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어. 방금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요? 아, 희수야, 윤희수. 그는 나를 끌어안았어. 너무나 세게 부서질 것처럼. 하지만 그 포옹은 나,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거울 속의 이 얼굴, 윤희수라는 여자를 향한 것이었지. 돌아와줘서 고마워. 10년이야.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어. 심장이 얼어붙었어.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지. 윤희수. 그 이름은 나도 알고 있었어. 강주원의 죽은 첫사랑. 그가 10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다던 여자.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지던 그녀. 남편은 나를 살린 것이 아니었어. 그는 나를 제물로 삼아 그의 죽은 첫사랑을 부활시킨 것이다. 나는 끔찍한 진실의 한가운데 이 낯선 얼굴을 하고 서 있었어. 퇴원 후 돌아온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어. 그것은 윤희수를 위해 완벽하게 꾸며진 무대 세트였지. 내가 서연으로 살았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 집안 곳곳에 걸려있던 나의 사진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찍은 사진,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하게 웃던 사진.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어. 우리의 결혼 사진조차 보이지 않았지. 대신 내가 알지 못하는 추상적인 그림들과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가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 당신이 좋아하던 스타일로 바꿔봤어. 기억나. 주원이 내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 나는 밝은색 원목 가구와 단순한 디자인을 좋아했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날 거야. 이 집은 당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지. 가장 끔찍한 것은 드레스룸이었어. 내가 입던 편안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 단정한 원피스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 그 자리에는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고전적인 스타일의 옷들이 가득 차 있었지. 실크와 레이스, 몸에 꼭 끼는 드레스들. 이건 희수 씨 취향인가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묻고 말았어. 주원은 고개를 갸웃했지.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는 것 같았어. 무슨 소리야, 희수야. 이게 바로 당신 취향이잖아. 그는 옷걸이에서 라일락색 실크 드레스 하나를 꺼내 내 몸에 대보았어. 10년 전에도 당신은 이 라일락색 실크 드레스를 가장 아꼈어. 기억 안 나? 그는 마치 내가 기억상실증 환자를 연기하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나를 타이르기 시작했지. 사고 후유증이 심각하구나.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게 해줄게. 당신이 좋아했던 모든 것을. 그날 밤 그는 나를 희수라고 부르며 안았어. 나는 그의 품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지. 그의 손길은 이 얼굴을 향해 있었어. 그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어. 그는 이 껍데기를 사랑하고 있었지. 나는 강주원이라는 남자의 집착이 빚어낸 가장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피조물이었어. 나는 그의 인형이었고 이 집은 나를 가두는 유령의 집이었지. 공포가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윤희수. 그녀는 10년 전 어떻게 죽었을까? 불의의 사고라고 들었어. 주원과 결혼을 앞두고 별장에서 실족사했다고. 하지만 주원의 이 광적인 집착을 보고 있자니 그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는지 의심스러워졌어. 나에게 이런 짓을 한 남자야. 죽은 사람을 되살리기 위해 산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린 남자라고. 나는 결심했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윤희수가 되어야만 한다. 그의 완벽한 첫사랑 행세를 하며 그가 감추고 있는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이 낯선 얼굴이 어쩌면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될지도 몰라. 다음 날부터 나의 연기가 시작되었어. 나는 거울을 보며 윤희수의 표정을 연습했지. 이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은 근육 하나하나가 낯설었어. 웃는 것조차 힘들었지. 다행히 주원은 내 얼굴 근육이 아직 회복 중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어색한 미소를 의심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는 내 서툰 움직임조차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봤지. 주원 씨, 나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에 가보고 싶어요. 나는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하며 그를 떠봤어. 혹시 기억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주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지.
그는 거의 아이처럼 기뻐했어. 물론이지, 희수야, 그래. 우리 추억이 담긴 곳에 가자. 당신이 좋아하던 레스토랑, 우리가 함께 걷던 산책로. 전부 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나, 서연에게는 완전히 낯선 곳들이었어.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 서연이었던 시절에 나는 이런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그는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주문하며 속삭였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푸아그라야. 기억나. 나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어. 그리고 최대한 기쁘다는 듯이 말했지. 맛있어. 정말 이 맛이 그리웠어요. 주원은 만족스럽게 웃었어. 나는 그의 첫사랑 윤희수가 되어 그와 완벽하게 다시 사랑에 빠진 연기를 했어. 그는 내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 그는 네 얼굴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는 나에게 온갖 보석과 값비싼 선물들을 안겼어. 그것은 아내 서연에게는 단 한 번도 준 적 없는 것들이었지. 서연이었을 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생일조차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거든. 하지만 희수인 나에게는 아니었어. 그는 이 얼굴에 미쳐 있었지. 그의 집착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 주원 씨, 나 당신 병원에 가보고 싶어요. 더 에덴 말이에요. 당신이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 물론이지. 당신이 보고 싶다면 뭐든지. 그는 나를 경계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 어느 날 밤, 그는 내 손을 병적으로 움켜쥐며 말했어. 당신을 다시 찾다니. 이건 기적이야. 다시는 내 곁에서 떠나지 마, 희수야. 절대로. 그의 눈에는 애원과 광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 나는 그의 손등에 내 손을 포개며 가장 아름다운 미소, 윤희수의 미소를 지어 보였지. 그럼요. 이젠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주원 씨. 그 미소 뒤에서 나는 칼을 갈고 있었어.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서연의 삶, 그리고 당신이 앗아간 윤희수의 진실. 모두 되찾을 때까지. 나의 무대는 집이었어. 특히 주원의 서재. 그곳은 서연이었던 시절 내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야. 주원은 자신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것을 존중했었지. 하지만 희수는 달랐어. 희수야, 여긴 당신이 디자인해 준 곳이잖아. 기억 안 나? 내가 서재를 기웃거리자 그가 반갑게 말했지.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서재는 10년 전 희수와 주원이 함께 꾸민 공간이었어.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과 고전들. 그리고 벽난로 위 중앙에 걸린 초상화. 그것은 수술 전의 내가 아니라 10년 전의 윤희수, 지금의 내 얼굴이었어. 그림 속 희수는 오만할 정도로 당당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나는 주원이 병원 일로 늦는 밤을 노렸어. 그가 병원장으로 있는 더 에덴은 밤늦게까지 VIP 환자들의 비밀스러운 시술로 바빴거든. 그의 성공은 그런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데서 나오는 거였지. 나는 서재에 들어섰어. 초상화 속의 희수와 눈이 마주쳤지. 너는 대체 누구였니? 나는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어. 자물쇠로 잠긴 서랍이 있었지.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서연이었을 때 봐두었던 주원의 예비 열쇠 꾸러미를 기억해냈어.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편집증적인 사람인지 알기에 분명 어딘가에 있을 터였지. 그의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금고. 금고를 여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 비밀번호는 그가 중얼거리던 숫자를 기억해냈지. 윤희수의 생일이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서랍을 열었어. 서랍 안에는 낡은 앨범 한 권과 작은 상자들이 있었지. 앨범을 열었어. 주원과 희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연인의 모습. 하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어. 사진들 속에서 희수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하게 굳어 있음을 발견했지.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 마치 카메라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든 주원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앨범 마지막 장에서 나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 희수의 필체였지. 주원 씨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의 사랑은 나를 숨막히게 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나 당신을 떠나야겠어요.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거예요. 찾지 말아주세요. 이별 통보였어. 그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 그녀는 주원을 떠나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불의의 사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심장이 세차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서랍 깊숙한 곳을 더 뒤졌어. 또 다른 봉투. 그 안에는 10년 전 윤희수 사망 사건의 부검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어. 공식적인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 별장 2층 테라스에서의 단순 실족사로 종결되어 있었지.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장에 담당 형사의 짧은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어.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미상의 피부 조직 발견. 하지만 대조군 확보 실패. 참고인 강주원의 알리바이 완벽함. 손톱 밑의 피부 조직. 그녀는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거나 할퀴었던 거야. 그리고 강주원의 완벽한 알리바이. 나는 그 완벽한 알리바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어. 균열. 나는 증거를 더 찾아야 했지. 그의 알리바이. 그것을 깨뜨릴 무언가. 나는 그날 이후 더욱 완벽하게 희수를 연기했어. 그녀가 좋아했다는 음악을 틀고 그녀가 즐겨 읽었다는 시집을 읽었지. 나는 주원의 광기를 부추겼어. 그가 나에게 더 깊이 빠져들수록 그는 더 많은 빈틈을 보일 터였으니까. 희수야, 요즘 당신 정말 10년 전 모습 그대로야. 그가 나를 보며 감격에 젖어 말했지.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어. 당신이 날 되찾아줬으니까요.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어. 가끔은 당신이 사고로 기억을 잃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어. 왜요? 그랬기에 당신이 온전히 다시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어. 사고 전에 서연은 그에게 온전한 그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나는 그의 병원에도 찾아가기 시작했어. 더 에덴의 직원들은 원장에 죽었다, 살아 돌아온 첫사랑이자 사고를 딛고 완벽하게 재건된 아내인 나를 호기심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봤지.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는 척하며 주원의 병원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어. 그의 병원장실은 집무실보다
더 견고한 요새였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 나는 그의 컴퓨터에 접근해야 했어. 그가 10년 전 그날의 알리바이를 혹은 그 피부 조직과 관련된 무언가를 어딘가에 숨겨뒀을지도 몰라.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지. 희수의 생일도 내 생일도 병원 개원일도 아니었어. 그날 밤 나는 주원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몰래 집었어. 그의 휴대폰은 지문으로 잠겨 있었지. 나는 잠든 척하는 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 차가운 유리 위로 그의 지문이 읽히고 잠금이 풀렸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 나는 그의 메모 앱을 열었어. 수많은 메모들, 환자 기록, 수술 스케줄, 그리고 개인 금고라는 제목의 메모. 거기에 적힌 숫자 19930-515-1993만 510부. 희수의 생일이 아니었어. 이것은 내가 아는 날짜였지. 서연, 나의 생일이었어. 소름이 끼쳤지. 그는 왜 나의 생일을 개인 금고 비밀번호로 썼을까? 나를 기억하고는 있었던 걸까? 아니, 잠깐. 1993. 나는 93년생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날짜를 다시 조합했어. 1993년 5월 15일. 혹시 나는 인터넷으로 그날의 뉴스를 검색했어. 그리고 발견했지. 유명 기업가 딸 윤희수 양 별장서 실족사. 10년 전 그녀가 죽은 날짜였어. 그는 그녀의 기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거야. 나의 생일과 비슷한 그 날짜를. 이 남자의 집착은 내 상상을 초월했어. 그는 그녀의 죽음조차 자신의 소유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거지. 진실의 조가. 다음 날 나는 다시 그의 병원장실을 찾았어. 마침 그가 긴급 이사회로 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했지. 19930-515. 로그인 성공. 그의 개인 파일은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었어. 하지만 희수라는 이름의 폴더는 존재했지. 나는 망설임 없이 그 폴더를 열었어.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어. 10년 전 그가 직접 찍은 영상들이었지. 날짜는 몇 년에 걸쳐 있었어. 나는 가장 최근 파일부터 재생했어. 희수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지. 지금의 내 얼굴.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불안하게 주원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 주원 씨, 그만 찍어. 나 좀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예쁜데. 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제발. 나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영상 속에서 희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 그의 사랑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영상. 날짜는 그녀가 죽기 바로 전날이었어. 장소는 별장이었지. 서재에서 봤던 부검 보고서의 그 별장. 희수가 울고 있었어. 헤어지자, 주원 씨. 나 당신 무서워. 이건 정상이 아니야. 뭐, 헤어져.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원의 목소리는 애원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었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날 숨 막히게 하잖아. 내일 당장 떠날 거야. 카메라가 흔들렸어. 주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지. 어딜 가?
넌 내 거야. 넌 나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 아, 이거 놔. 비명과 함께 영상은 거기서 끊겨 있었어. 모든 것이 분명해졌지.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녀가 떠나겠다고 하자 그는 그녀를 실족사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이었지. 손톱 밑의 피부 조직. 그건 주원의 것이었을 거야. 나는 숨을 몰아쉬었어. 이 증거를. 그때였어.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강주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지. 그가 회의를 취소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 떠있는 희수의 우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얼어붙은 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지. 가면이 벗겨지다. 왜? 이걸 보고 있는 거지. 주원이 천천히 다가왔어.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한 미소가 없었지. 냉정하고 차가운 이사 강주원의 얼굴이었어. 당신,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니, 당신은. 그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어. 그는 내가 희수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영상이 있길래. 호기심에 거짓말. 그가 소리쳤어. 당신 희수가 아니지. 그의 눈이 내 얼굴을 샅샅이 훑었어. 10년간 그리워했던 완벽한 얼굴. 하지만 그 속의 영혼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당신, 서연이구나. 그렇지, 내 아내의 서연. 그가 서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내가 쓴 가면이 박살나는 것을 느꼈어. 그가 나를 서연이라고 부른 게 얼마만인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정조차 없었어.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희수 씨를 죽인 거잖아. 그리고 나를 그녀 대신으로 만들었어. 나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서류 칼을 집어들었어. 주원은 그런 나를 보며 비웃었지. 그래, 내가 죽였어. 그가 너무도 쉽게 인정했어. 그 여자는 감히 날 떠나려고 했어. 내가 만들어준 완벽한 삶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 10년이야. 10년 동안 그날을 후회했어. 그녀를 죽인 게 아니라 그녀를 잃어버린 것을 후회했지. 그렇게 허무하게 보낸 걸. 그가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 그런데 신이 내게 기회를 준 거야. 바로 당신, 서연. 당신의 그 끔찍한 사고 말이야. 그의 눈이 다시금 황홀경에 젖어들었어. 나는 당신 얼굴을 보자마자 생각했어. 이건 기회다. 내 실수를 만회할 기회. 희수를. 이번에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못할 완벽한 희수를 다시 만들 기회라고. 당신은 미쳤어. 미쳤다고? 아니, 난 그저 완벽함을 추구했을 뿐이야. 그리고 난 성공했지. 봐, 이 얼굴. 10년 전보다 더 완벽해. 내 모든 기술을 집약했으니까. 그가 내 뺨을 어루만지려 손을 뻗었어. 그의 손길이 닿기 직전 나는 서류 칼을 휘둘렀지. 오지 마. 탈출. 그의 팔에 붉은 선이 그어졌어.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지. 감히 이 완벽한 얼굴로 나를 거역해. 그가 달려들었어.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 병원장실을 뛰쳐나와 복도를 달렸어. 거기서 서연아, 아니 희수야, 내 말 들어. 그가 뒤쫓아왔어.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놀라 우리를 쳐다봤지.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다들 비켜. 저 여자 잡아. 그의 고함에 사람들이 움찔했어. 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지. 수술 후 회복 중인 몸이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 구두굽이 부러졌지. 나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 그의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지. 1층 로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렸어.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 피가 묻은 환자복 차림의 여자.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팔에서 피를 흘리는 병원장. 완전한 비극의 한 장면이었지. 나는 로비에 있던 보안 요원에게 달려갔어.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강주원 원장이 날 죽이려고 해요. 부인, 진정하세요. 무슨? 보안 요원이 당황해서 나를 붙잡았어. 그때 주원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다가왔지. 저 여자는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사고 후유증이에요. 어서 병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그가 내 팔을 붙잡았어. 그의 힘이 너무나 강했지. 희수야, 이리 와. 얌전히 굴어. 다시 수술하면 돼. 기억도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그 순간이었어.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을 생각해냈지. 병원장실에서 영상을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 모드로 녹음을 재생했어. 그래, 내가 죽였어. 주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지. 그 여자는 감히 날 떠나려고 했어. 당신의 그 끔찍한 사고 말이야. 이건 기회다. 희수를 다시 만들 기회라고.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어. 주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보안 요원에게 던졌어. 이거 증거예요. 10년 전 윤희수 씨 살인 사건, 그리고 날 감금하고 속인 죄. 주원이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어. 원장님, 해명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추악한 광기만이 남아 발악하고 있었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 나의 얼굴. 강주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어. 10년 전의 살인과 의료법 위반, 불법 감금 및 협박 혐의였지. 그가 내 얼굴에 저지른 짓은 법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전례 없는 사건이었어.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지. 신의 손, 악마의 집착, 얼굴 없는 아내와 죽은 첫사랑. 그의 왕국이었던 더 에덴은 문을 닫았고 그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법정에서도 그는 내 얼굴을 보며 희수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중얼거렸지. 그는 마지막까지도 나, 서연을 보지 않았어.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지.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이 얼굴은 여전히 나의 것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나를
비극의 여인 혹은 걸어 다니는 기적이라고 불렀어. 윤희수의 유가족들은 나를 찾아와 울며 매달렸지.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며 기뻐하다가도 이내 내가 그녀가 아님을 깨닫고 절망했어. 그들의 눈빛 속에 나는 유령이었어. 나는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바꿀 수도 있었어. 다른 의사들은 내게 당신 본래의 얼굴을 되찾아 주겠다고 제안했지. 하지만 나의 본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고와 수술의 충격으로 그리고 주원의 끊임없는 세뇌로 나는 서연이었던 시절에 내 얼굴을 더 이상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 없었어. 기억나는 건 붕대 속의 고통뿐. 나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지. 거울 속에는 여전히 윤희수가 있어. 한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얼굴. 이제 나는 이 얼굴을 나의 얼굴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것은 강주원의 광기가 남긴 흉터이자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나는 더 이상 얼굴 없는 아내도 윤희수의 대용품도 아니지. 나는 이 얼굴로 서연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어. 나는 바닷가를 걷다가 찰랑이는 파도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지. 파도 속의 여자가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 그것은 윤희수의 오만한 미소도 서연의 희미해진 미소도 아니었어. 그것은 그냥 고통을 이겨낸 나의 미소였어.